자, 은행 텔러 관련해서 외국환 업무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외국환, 내국환, 전자금융, 반카슈랑스, 신용카드 관련해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도 좀 살펴보고 문제풀이도 좀 살펴보고,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텔러와 관련해서는 많은 학습을 하시잖아요. 창구 실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보시는데, 외국환 업무도 그리고 내국환 업무도 은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업무들이죠. 제가 은행에 8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84년도에 들어가서 2017년도에 그만뒀거든요. 퇴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전에도 계속해서 강연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은행 업무를 다양하게 봤죠. 다양하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환 업무 관련한 부분들은 이 외국환 관련되는 법률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법률이 바뀔 때마다 내용들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외국환 업무 쪽은 일반적으로 뭐 환전이나 송금이나 요 정도 말고는 전문 영역 쪽에 해당이 돼요. 수출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근데 거기까지나 신용장이나 이런 데까지는 우리 교재에서는 안 가고,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외국환에 대한 개념, 그 다음, 그러니까 외국환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환율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순히 환전 송금 정도. 송금할 때 자격이라든가, 환전할 때 자격이라든가, 증빙자료는 어떤 걸 갖고 와야 되고, 또는 얼마 정도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그래서 거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이고, 간단히 보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오래 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인 경우에도 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지. 외국인도 국내에 오래 머물면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국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비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주와 비거주자는 국민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누구를 거주자로 볼 건지, 누구를 비거주자로 볼 건지. 그게 국민과 외국인은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면 국민과 외국인이 기준이 다르니 그 다른 기준에 따라서 각각 외국환도 적용되는 법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원화는 부족하면 한국은행에서 찍으면 되거든. 근데 원화는 남으면 한국은행에서 걷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별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IMF 터졌었던 이유가 뭐죠? 외환위기잖아. 그렇죠? 외국화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외국화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화는 얼마 정도나, 우리가 외화 보유고가 얼마 정도 되느냐가 해외에서 바라볼 때 시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화를 방만하게 운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외국환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해외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어느 나라 빼놓고 다 그럴까? 미국 빼고. 미국은 밟고 나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은행에서 밟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미화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화는 관리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뭐다? 외국화를 공부할 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법 적용, 비거주자에 대한 법 적용, 그리고 환전이나 송금을 할 때 나가고 들어오고 할 거잖아요, 돈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빙이 어떤 경우엔 필요하고 어떤 경우엔 필요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신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외국환 같은 경우에는 1만 불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뭐 관세청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권. 외국환의 업무. 외국환 업무의 개요. 외국환 업무의 개요 보게 되면 환이란.
우선 환이다라는 개념은 격지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현금의 수송에 의존하지 않고 제3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위탁 결제하는 것. 즉 환이다라고 하게 되면 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여기가 송금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가 수취를 하는 사람이면 여기가 서울이고 부산이야. 그러면 은행이 껴. 그래서 이쪽에다가 돈 보내줄래? 그럼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럼 이거는 뭘 수반하지 않아요? 원화 현찰을 수반하지 않지. 그쵸? 그냥 전산으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환이에요. 이게 환. 채권 채무 관계를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넘겨주는 거. 근데 이게 서울과 뉴욕이 되면 이게 이제 외국환이 되는 거지. 서울과 부산이 되면 내국환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개입이 될까요? 달러가 개입이 되겠지. 그쵸? 외국 통화가 개입이 되는 거.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외국환이란 외국환을 통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환율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제도. 여기서 은행은 외국환 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외국환 지정은행 이렇게 옛날에 다 적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은행 내부 안에서 외환 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모든 은행이 다 외국환을 취급하진 않아요.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근데 대형 은행들은 다 하지.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란 결제수단, 외환 업무란 결제수단으로 외국환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보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환전 업무, 기업은 수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매매, 외국환의 거래, 그리고 당타발 송금, 외화 수표, 외화 예금 요 정도만 우리가 이제 할 거고요.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의 종류를 보게 되면 대외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아니면 영국 파운드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영국의 파운드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유로화도 있을 수 있겠지. 그쵸?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우편환, 신용장, 환화음, 약속음. 요건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외화증권과 외화채권 이런 것들이 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지. 그치? 그 다음 외국환 업무의 특징. 외국환 업무는 국제 간의 거래다라는 거예요. 국제 간의 거래. 그래서 외국환 업무는 격지 간의 거래이면서 국제 간의 거래. 대차 관계가 외국까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옆에 보면 국가 간 거래의 문제로 현금화에 따른 우편 기간 소요돼서 환가료라는 이자 개념 요소, 환가료 라는 이자 개념 요소가 개입이 된다. 환가료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아니,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요즘에 그냥 송금 보내면 바로 송금 받는데 무슨 환가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환어음이나 증권이 왔다 갔다 하게 되거나 우편 일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우편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금이 묶이게 되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게 환가료, 이자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지. 국제적 관행이 국내의 상관습과 달라서 분쟁 소지가 많아요. 해결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신용장 통일 규칙이나 이런 국제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잘 지켜줘야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 지식이 요구가 되는 게 외국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건
이제 환전송금 정도 다루니까 그게 큰 영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신용장 다루고 하게 되면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걸 다 두루 섭렵을 해야 그래야 진정 이제 외환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환율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외환 매매 이익이 외환 매매 이익이 발생이 돼요. 매매 손도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신이나 여신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자 들어오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만 핸들링 차지 정도가 이제 수신이나 여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 핸들링 차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저런 거 있잖아요. 업무 처리해주고 수수료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잔고증명 띄워주고 수수료 받고 이런 부분들이 핸들링 차지인데, 외국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발생하느냐? 매매이익이 발생해요. 매매이익이나 매매손이 발생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외국화는 뭐란 얘기야 그러면? 달러는 통화가 아니고, 통화의 개념이 아니고 물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건의 개념으로. 요 개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뒤쪽에 가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어차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 매입과 매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환에 매입한다, 외국환에 매도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율표를 봐도 뭐라고 돼 있냐면 현찰 매도율, 현찰 매입률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와 매입은 사고 파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통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사고 팔 때의 개념이 누구 중심으로 돼 있을까? 중심이. 은행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싸게 구입을 해서 비싸게 팔게 돼요. 장세의 기본 원칙이잖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당연히 이득이 생기겠지. 그래서 언제나 현찰 매입률, 즉 매입률 쪽이 환율이 낮아요. 매도율 쪽이 환율이 높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럼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느냐? 돈을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할 수 있는데, 현찰을 받고 외화를 받고 현금 원화를 줬잖아요. 그럼 이 외화를 사지 않았으면 이 원화를 갖고 대출도 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었겠지. 근데 그 기회비용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외화 현찰을 받았어. 달러를 받았단 말이야. 달러 한 100만 불 받았어. 그럼 이게 달러 100만 불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무슨 돈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걸 다른 데다 팔아야 뭐가 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100만 불 괜히 보관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송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고, 또 이 안에 위페이 있을 수 있잖아. 슈퍼노트나 이런 거. 그럼 그거에 대한 손실을 다 감수해야 돼요. 은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지. 여러분들 야채 장수가 밭에서 띄어갖고 온 돈으로 그대로 팔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지. 왜? 밭에서 물건을 띄어갖고 와서 조금만 지나면 이거 보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냉장고에다 넣어놔야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관리 잘못하면 어떻게 돼? 상하지. 그럼 버려야 되잖아.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매매에 따른 차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여신거래에 비해서 복잡하죠. 그다음 완전히 자유화된 선진국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 제도가 존재해요. 외국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복잡한 결제 구조를 갖고 가죠. 외국환 같은 경우에는 내국환보다는 복잡한 결제 구조를 갖고 간다. 그리고 외국환 같은 건 중앙결제기관이 부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거래 통화가 다양하죠. 뭐 유로화도 있고 파운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그죠? 위안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환결제 구조도 복잡하다. 요런 특징들 1에서부터 5번까지
외국환이 관리가 돼야 되고 복잡한 결제 구조고 매매이익이 발생을 하고 환율이 개입이 되고 국제 간의 거래이고 이런 타이틀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그건 중앙결제기관이 부존재한데 어떻게 결제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환거래 외국환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시티뱅크라든가 아니면 아메리카뱅크라든가 이런 대형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우린 돈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냥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딱 잡고 하면 되는데 외국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 외환시장, 외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이중통화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무형의 시장을 포함합니다. 유형, 무형의 시장을 모조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환 은행이 있고, 고객이 있고, 외환 중개인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그 다음 외환 시장에 대한 구분. 은행 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이 있는데, 현물환과 선물환이 있어요. 현찰이 움직이는 거래와 선물환. 선물이 움직이는 거. 그 거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이 영업일을 봐요. 이 일이 아니에요. 이 영업일이에요. 그래서 외환매매 체결 후에 이 영업일 이내에 자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환 현물이 결제되는 것. 그 다음에 선물은 이 영업일 이후. 그 다음에 영내시장과 역외시장이란 말이 있는데 영내시장은 국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외시장은 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외.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건 이 영업일, 그 다음에 복잡하다, 관리가 필요하다, 매매 이익이 발생한다, 환가료라는 개념이 있다. 이자와 같은 개념이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환율. 외환시장과 환율 쪽 보게 되면 환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양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 1달러에 1,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달러에 900원이 됐다. 1달러에 1,200원이 됐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교환 비율. 그래서 환율은 일국의 통화의 화폐 가치를, 대외 가치를 얘기해. 통화의 대외 가치. 환율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환이라는 부분이 꽤 어려운 건데 복잡하죠.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1달러에 1,200원이 됐으면 우리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걸까? 떨어진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환율은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화 가치는 절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 원화는 절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1달러에 1,000원에 바꿀 수 있었는데 1달러 갖고 와도 900원 뿐이 못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통화의 위상이. 이만큼 위상이 나빠졌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딱 반대로 표현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유변동 환율제를 씁니다. 옛날에는 그 고정환율제 썼어요. 그러다 이제 복수통합 바스켓제도 뭐 이런 거 복잡한 얘기 하다가 지금은 프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환율과 양과의 관계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이게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표시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국화 표시환율이라고 얘기해요.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화에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화 외국통화 한 단위당 자국화. 제가 왜 자꾸 얘기할까?
외국 통화 한 단위당 자국 통화. 이걸 자국과 표시 환율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지불 환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1원에 0.001달러 이러면 이거는 외국화 표시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쓰죠, 지금. 자, 외화 표시 한 단위당 교환될 자국화의 단위량.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쓰는 게 이제 외국화 표시 환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이 채택하고 있는 거, 요건 외국화 표시 환율. 그러면 외국화 표시 환율은 자국 통화 한 단위당이에요. 자국 통화 한 단위당. 대부분 쓰는 건 외국 통화 한 단위당 자국이죠. 이걸 자국화 표시 환율이라고 얘기해요. 외국화 표시 환율은 자국 통화 한 단위당 외국 통화. 그 다음 그 밑에 환율의 종류. 매입 환율. 사는 거죠. 매입. 누가 사는 거야? 은행이 사는 거예요. 매도는 은행이 파는 거고. 장사의 기본 원칙 생각하면 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환율의 종류.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객은 매각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죠? 고객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은행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이 이득이 남지. 남아야지, 이제. 장사니까 당연히 남아야지. 그 다음 은행 관환율이 있고 대고객 환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환, 은행의 환율 구조. 자, 외국환 은행의 환율 구조는 한국은행 기준율이 있고요. 그래서 외환 회계나 외국환 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외국환 은행 간 전 영업일의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 영업일의 거래량하고 매매율을 가중 평균한 거. 그래서 오늘 날짜로 막 환율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건. 한국은행 기준율은. 중요한 건 매매 기준율이야. 매매 기준율. 매매 기준율이 딱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은행 간 거래되고 있는 환율, 한국은행 기준율을 제외한 모든 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 매매 기준율. 이 매매 기준율에 플러스 해서 받는 거예요. 매매 기준율에 플러스해서 매매 기준율에 더 받고 덜 받고. 그러니까 싸게 살 땐 기준율 대비해서 덜 주겠지. 그쵸. 비싸게 팔 땐 더 받겠지. 그쵸.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 있고, 이게 가장 저변에 깔리는 거고, 그 다음엔 전신환. 전신환 매매율 같은 경우에는 자금 결제가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외국환 우송기간에 따른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 환율. 그래서 외화 현찰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환 거래, 즉 T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금하는 거예요. 송금하는 거. 바로바로 송금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거죠. 매매 기준율에 일정한 마진율을 더하거나 빼죠. 수출하는 매입, 타발 송금 대전 지급, 외화 수표 매입, 외화 예금 지급. 요건 매입률이 적용이 되고요. 자, 수출하는 매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타발 송금 대전 지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수출을 했어요, 해외로. 기업이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되면, 자,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 수출 대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거든. 환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지. 그 은행은 매입을 하죠. 그리고 원화를 지급해 주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타발 송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누군가가
B라는 사람이 해외에서 A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보냈어. 그럼 뭘로 보냈을까? 당연히 외화로 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외화를 들고 나가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에다가 환전이라는 걸 하지. 그럼 이 사람은 매도를 하는 거고, 은행에선 매입을 하고, 뭐를 주는 거야? 원화를 대가로 달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률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반대는 매도율이겠지. 그치? 예. 그래서 매도율은 수입보험 결제. 이 사람이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될 거잖아. 근데 원화 주면 안 되겠지. 달러 줘야 되니까 원화를 주고 뭘 사가? 달러를 사가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가 되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매입이겠지만. 그리고 그 달러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입률 적용과 매도율 적용 종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가지 적어놨죠. 그 다음 기타 통화의 매매 기준율, 재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교차 환율 또는 크로스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달러에 원화로 1,000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하거든요. 요거는 생각 안 하거든. 이거 이렇게 직접 생각 안 하거든. 근데 1달러에 100엔이야. 그러면 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재정환율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기준환율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크로스레이트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크로스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자국 통화가 개입이 되지 않은 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 통화가 개입이 되지 않은 환율. 나머진 자국 통화가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재정환율, 이건 기준환율. 현찰 매매율. 전신화 매입률보다 높거나 낮겠죠. 왜냐하면 TT로 전신환으로 사면 비용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원화로 사게 되면 더 싸게 사야 되겠지. 그 현찰로 사게 되면 보관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쵸? 더 싸게 사야지 내가 원가 개념으로 보면 수익이 더 많이 남고 보관 비용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싸게 사지. 그리고 TT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 매매 기준율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있죠. 얘네들은. 이것보다 더 싸게 사거나 TT보다 더 싸거나 TT보다 더 비싸거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 매입과 매도. 여행자 수표 매도는 요 사이에 낍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의 일정 마진을 더해서 TT 매도율보다 높고 현찰 매입률보다는 적은. 그러니까 여행자 수표는 TT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현찰보다는 손이 덜 가거든. 그러니까 딱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수표 매입률, 전신화 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의 환가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 환율. 그러니까 수표 같은 경우는 전신화 매입률로 계산하는데 그 수표를 받았으면 해외로 수표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자격수표 받으면 자격수표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걸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국내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 근데 외화 수표를 받았어. 외국은행 거야. 아메리카뱅크 거야. 시티뱅크 거야. 아니면 유바프 거야.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까지 그걸 갖고 가야 되잖아. 갖고 가서 그거 돈으로 바꿔 갖고 와야 되겠지. 근데 직접 갈 수 없으니 어떻게 우편을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가료야.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우편으로 보내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사람한테 돈은 줬고 우리는 우편 일수만큼 자금 손해를 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그거만큼 대출해주는 의미로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환가료를 차감한 금액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만큼 비용 들어가니까 이자 띄고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환가료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 표준 우편일수 나오죠. 거기
엔화나 홍콩 달러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링깃 이런 부분은 9일, 나머지는 10일. 그 360일로 계산한다는 거고, 환가료 계산할 때 365일 기준으로 안 합니다. 360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보면 현찰 매도율이 제일 비싸죠. TT, 전신환, 그 다음 매매 기준율, 그 다음 전신환 매입률, 수표 매입률, 그 다음 현찰 매입률. 그러니까 거기 TC 매도율이라고 하는 건 여행자 수표 매도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환율에 대한 이해 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쵸? 매매 기준율이 가운데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싸게 사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게 파는 거거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제일 싸게 사는 건 현찰이잖아. 제일 비싸게 파는 건 현찰이고. 그쵸? 그렇게 요 표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매번 순서대로 어느 게 더 싼지 비싼지 항상 물어봐요. 그다음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관리제도. 자국의 대외 규정을 시장기구에 일임하지 않고 정부가 조정 또는 규제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대외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관리 체제를 말한다. 대외 균형을 시장기구에 일임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대외 균형은 외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환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 또 해외여행을 나가면 또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외국환 외화 관리 제도의 특징, 부분적 예외 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원칙적 자유, 예외 규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유야. 근데 요거는 안 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다 안 되는데 요거는 돼가 아니고 요거는 다 되는데 요건 안 돼. 그 국제주의입니다. 국제규약을 준수하죠. 속인주의예요. 우리나라의 법인 또는 자연인 등이 외국에서 행하는 계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도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이 돼요.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예요. 그래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 외국환 거래지정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수리를 득한 경우에 가능하죠. 그래서 해외 부동산 취득은 해외에서 행해지는 재산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규제를 받아요. 즉 속인주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주의이기도 해요. 외국환의 지급 영수가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은행주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환을 관리하려면 이거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모든 우리나라 거래로 움직이는 외국환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해서 여기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각각의 외국환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할 거야. 왜냐하면 외국환 관리와 관련되는 법률은 굉장히 엄격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은행에서 혼 한 번 나면 되는데 외국환 업무를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범법자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대로 외국환 관리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환 관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이런 게 하나 나온 거 있었는데 시중은행 모 은행의 모 지점 쪽이 갑자기 외국환 거래가 늘어났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싶어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 나갔다라는 내용을 아마 보도자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한데 평상시 일어나지 않던 것들 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일어났는데 뭐지? 업무 처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 게 내부 기관이 아니고 외부 기관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그치?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무슨 편법 거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좀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좀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칙 자유고 예외 규제이고 국제주의고 속인주의이고 그리고 은행주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별표를 몇 개를 쳐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이거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틈틈이 다르거든. 그래서 은행에서도 담당자들도 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옆에다 표 붙여놓고서 아예 전문화로 외우고 있는 친구 아니면 표 붙여놓고 항상 봐요.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 내국인이라고 해도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 한도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이 사람이 한국에 오래 거주했는지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지. 거기 보면 국민인 거주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도는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해외 공간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국민. 비거주자였던 자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제.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있었더라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제하게 되면 이제 국민인 거주자가 되는 거야. 그 사이에는 국민인 비거주자였잖아.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제외공간, 우리나라에서 그 대사관으로 근무하러 가면 이 사람들은 몇 년을 근무해도 그냥 국민인 거주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영업소에 있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제하고 있으면 외국인 거주자가 되는 거지. 그때 외국인 비거주자가 아니고. 국민인 비거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 주재원. 해외 주재원인데 상사 주재원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외교관이 아니고. 그 다음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국민. 거기 일시적 귀국 목적, 귀국 3개월 이상 체제하는 경우에는 그 체제 기간을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외국인 비거주자. 쭉 보게 되면 거기 영사관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비거주자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은 외국인 비거주자인 거지. 그렇죠? 한국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이 가서 있으면 국민인 거주자였잖아. 아무리 오래 있어도 똑같은 거. 그 다음 3개월 조항이 있고요. 국내에서 거주자. 외국인 출국 3개월 이상 체제 중인 자. 외국에서 체제 중인 자. 법인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눠진다라는 거. 요 문구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개월수도 다 기억하셔야 되고.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외국인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국민인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전 내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보면 3절 외국환의 매매. 외국환 은행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은행 중심으로. 그러니까 외국환의 매입이면 고객 입장에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로부터 외국환 매입은 제한은 없어요. 다만 동일 영업점에서 동일 점포, 동일자, 동일인. 얼마? 미만불 초과. 미만불 초과예요, 초과. 이러면 증빙 갖고 오라는 거죠. 취득경위 입증서류 진구에서 외국환 취득 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된다. 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마약 자금인지 아니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입 금액이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러면서 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하고 관세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따로 모아서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전산으로 자동 통보돼요. 그냥 샷. 취득 경위 입증 서류 확인 절차 생략 2만 불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전 영업자가, 이 환전 영업자는 당연히 환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 계정에서 매입하는 경우. 이거는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 계정에서 매입하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달러 통장이 있고요. 원화 통장이 있어요. 근데 이 달러 통장에서 이렇게 원화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달러 통장에서 돈 빼갖고 현찰 바꿔간 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 달러 통장에 들어갈 때 확인할 건 다 했으니, 그러니 이중 확인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에 매입, 외국인 거주자 포함, 동일 영업장, 동일자, 동일인 기준, 거주자, 비거주자 2만 불 상당 초과, 입증서류 받아야 되겠죠? 만 불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청, 관세청 통보죠? 똑같죠? 그쵸? 2만 불 이하, 확인서류 생략, 그 다음 외교관,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서류 필요 없다. 그 다음 외국환의 매각, 이거는 이제 파는 거지. 지금 사가는 거예요. 요게 더 규제가 강할까? 들어오는 게 더 강할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는 그다지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안 해요. 나가는 걸 심하게 하지. 자, 국민인 거주자에 대한 매각.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거. 거래가 인정된 거, 오케이. 이런 목적이세요? 오케이. 유학이 목적이세요? 오케이. 여행 목적이세요? 오케이. 소지 목적, 외화계정 예치, 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이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지. 타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A은행, 타 외국환은행은 예를 들어 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외국환 넘기겠다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내 이쪽 계좌에 외국환은행 통장으로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일 경우에. 근데 거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체가 가능한데 단 대외 계정 및 비거주자의 외환 위탁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 여기서 대외 계정이라고 하면 대내와 대외로 보면 대내는요 한국 안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는 외국 계정이에요. 외국에 있는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통장을 두 가지 갖고 있어요. 대내 계정 통장과 대외 계정 통장을 갖고 있으면 하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거래이고요. 대외 계정은 외국으로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야. 대외는. 대외 계정은 이건 외국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는 건 인정된 거래만 가능하다라는 거지. 국내에서 움직이는 건 오케이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매각. 외국환 은행 등의 외국환 매각 사실, 매각 실적 증명 범위내. 즉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단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매각 실적 관계없이 매각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해서 달러를 바꿔 달래. 달러를 자기가 갖고 가겠대.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국내에 오셨을 때 달러를 가지고 오셔서 원화로 바꾸신 금액이 얼마예요? 10,000불이요. 그 금액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증빙 없이 느닷없이 와서 한 100만 불 정도 원화 주고 달러로 바꿔갈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각 실적 있는 범위 내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5년 이상인 자는 오케이. 국내 거주자하고 동일하다. 국내 국민인 거주자는 소지 목적으로 내가 달러 바꾸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100만 불이든 200만 불이든 상관없어요. 1000만 불이라도 원화 갖고 와서 바꿔갈 수 있어. 다만 해외는 못 들고 나가겠지.
10,000불 이상 들고 나가면 신고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매각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해 여행자 최근 입국일자 이후에 환전한 실적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10,000불 범위 내에서는 여행경비나 이런 부분으로 매각이 가능해요. 100만 원 초과 환전 시에는 매각 사실 여권에 표시해 줘야 되고, 100만 원 이하면 표시 안 해줘도 되면 한번 500불 바꿨다. 그러면 다른 여권에 표시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원화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 고용, 근무, 자영업 취득하는 급여, 소득 범위 내.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이걸로 바꾸는 거면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 사회보험이나 보장금에 연금 받는 경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당연히 최근 입국일 이후에. 최근 입국일 이후 입국했을 때 마지막으로 스탬프 찍힌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돈 바꾼 거 있는지 그 범위 내에서 바꿔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환은행 해외 지점 등에서 원화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즉 다른 나라 국내 지점에서 바꾼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지. 그래? 너 그동안 달러 500불 주고서 원화 갖고 왔어? 그럼 여기서 500불 바꿔줄게, 원화로 달러를. 이런 거. 그 다음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등으로 국내에서 원화 현금 서비스 받은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니까 외국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갖고 원화 바꿔 썼으면 이것도 당연히 환전 실적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 바꿔주겠다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10,000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초과는 여권 기재. 지급과 영수. 지급이란 은행을 통한 지급과 거래 당사자 직접 해외로 휴대 반출해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 영수란 거주자가 비거주자부터 돈을 받는 것. 지급. 이거는 지급이라는 건 달러가 나간다는 얘기고 달러로 줬다는 거고 영수는 받는다라는 거야. 좀 다르죠. 그렇죠? 지급과 영수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요. 지급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이 돈을 주는 거래가 외국환 은행 허가사항인지 외국환 거래 허가사항인지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법에 나와 있어?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래 외국환 지정은행 지정 항목인지 국세청강 등 통보사항인지. 그러니까 외국환 은행 지정 항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환 은행에서 어떤 거래할 때 보면요, 뭐 증여다, 송금이다, 수출입이다, 외국환 매입이다라고 해서 쭉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이다, 그 다음에 유학이다, 해외 체재다,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구입이다, 이런 식의 코드가 쫙 있어요. 그 코드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지정해서 허가사항인지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신고나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고, 수리,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외 인정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직접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하고 지급 또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환은 주고받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증빙서류 면제 거래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연간 5만 불 이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증여성 지급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거래 또는 허가받기 전에 사전 지급하는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서 송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입 관련해서는 지정되는 게 없는데, 유학경비 지급할 때는 은행 가서 지정을 해야 돼요.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유학경비 보낼 때 꼭 이 은행에서만 보내줘야 돼요. 이 은행에서만. 지정된 은행에서만. 그래야 이제 한도 관리가 되지. 그래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정된 은행에서만 보내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려고 여행 경비 좀 바꾸려 그래요. 그건 지정된 은행에서 안 해도 되거든. 뭐 이 은행에서 하든 저 은행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지정돼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꼭 지정거래 외국화는 가서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A은행에서 이런 걸 했었어. 근데 이사 가서 B은행으로 이사 갔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엔 B은행 뿐이 없어. 이사 가서 보니까. 그러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제 거래 내역을 이첩시켜줘요. 요청하게 되면 이 거래 내역이 그대로 이쪽으로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갖고 관리를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 외국화는 지정 해지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지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이첩이나 이런 부분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A은행에서 만약에 하다가 B은행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지정거래를 해지하고 여기에 다시 지정거래를 여기서 지정을 해서 하고 다시 C은행으로 가면 여기서 해지하고 C에 지정하고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안 가고 만약에 A은행에서 하다가 B은행으로 쑥 가서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쫙 누르다가 뭐라 그래요? A은행에 지정돼 있으신데요? 그러면 이건 거기 가서 하셔야 되는 업무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거기서 해지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지정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대신에 수출입 관련 업무는 지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는 외국환 업무 환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외국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